네 번째,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 문학이면 뭔데요? 글로 쓰여진 예술인데요. 시를 그림으로 바꾸기도 하고, 소설을 영화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웹툰 막 영화로 바꾸기도 하잖아? 그런 게들. 문학 이외의 그림이나 영화 얘네들을 인접 분야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떠한 매체를 사용합니까? 이거네요. 학습 목표,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해 줍니다. 오른쪽 위에 작품,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는 박수근 화가인 거 혹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림을 보고서 시를 쓰는 겁니다. 괜찮은가? 문학이 미술이라는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그림이 작품에 미친 영향, 그림이 시에 미친 영향을 감상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원래 소설이거든요. 얘를 다른 걸로 바꿔놨나 봅니다. 됐을까? 밑에 남한산성이라고 혹시 영화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원래 소설이 있는데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걸 영화로 옮겨놓은 거예요. 소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영화 남한산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문학은 인접한 분야와 서로 관련을 맺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롭게 구현되기도 합니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언어 활동이라는 점에서 역사, 철학과 관련이 있고 인간을 둘러싼 시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비판한다라는 점에서 사회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원시 종합 예술에서 분화된 언어라서 애초에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하고 같이 관련이 깊었다. 문학은 역사, 철학, 사회, 문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전부 다와 관련이 있어요. 요렇게 체크해 놓은 게 문학의 인접 분야인 거지. 맨 밑에는 어쩌고 저쩌고 딱히 중요한 얘기는 없습니다. 괜찮나요? 물론 오른쪽 옆에서도 크게 내신 대비라고 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네요. 다음 페이지 166쪽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회화가 문학으로 태어났습니다. 회화와 문학이라는 건 인접 분야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이 작품은 박수근의 화법을 제재로 한 시이다. 방금 그 그림들 봐왔었죠? 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박수근 화법 어때요? 고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체감이 없어요. 입체감이 없다라는 걸 김혜순이라는 시인은 사람을 납작납작 표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얼굴이 없죠? 표정이 없어요. 괜찮은가? 문학이 미술이라는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박수근의 그림이 이 작품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글의 종류 뭐라고요? 문학. 그치, 시. 시. 괜찮아. 다 맞는 말이지.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서 한 며칠 눌렀다가 눌러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눌러놓으니까 사람들이 납작해지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이 쭈그린 아낙네는 어디에서 본 거예요? 박수근의 그림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지. 그 인물들이 어때? 아낙네 둘이라고 해도 되는데 쭈그린이라는 말을 굳이 썼어요. 왜? 힘들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박수근의 그림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이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 눌려 있다. 혹은
억압받고 있다. 가끔 심심하면 옆에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싶다. 옆에 아이들은 여기에 현실의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화가의 소재들이라고 봐야 되겠지.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좋아 보여요? 라고 물어보고 싶대. 근데 아까 본 것처럼 박수근의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아 보여? 아니지. 좋아 보이지 않는 거 알면서도 물어보고 있죠. 알면서도 물어본다. 무슨 법? 서리법, 서리적 표현. 고달픈 현실을 항변하고 있다. 즉, 이 시의 시인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그림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삶이 보기 좋지 않다. 괴롭다. 그 사람들 보면 자꾸 안타깝다. 사람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원망스럽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겠죠. 괜찮나요? 야, 네가 만들어 놓고 걔네들 고생하게 내비두면 되냐 임마? 물론 임마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죠. 혹시 뭐 교회 다니거나 막 그래요? 아, 그래요.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누가? 박수근 그림의 인물들이.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서성서성은 모양을 흉내낸 음성 상징어고요.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마치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 같겠죠. 무기력하네, 사람들 사는 게. 입술도 없이 서성 슬그머니,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해요. 세상이 너무 고달파서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어.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 진짜 어떻다고? 감정 없어? 살아만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사람이 바짝 말라서 살아. 왜? 삶이 고단해서.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놓고 이렇게 줄에 그림 하나, 그림 하나, 그림 하나 이렇게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그림을 이렇게 꿰어놓고 이렇게 펄렁펄렁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보시기 마땅합니까? 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지. 마땅할까 마땅하지 않을까? 알면서 물어보고 있네? 역시 무슨 법?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죠? 왜? 이 사람들 너무 괴롭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한테 대드는 걸까? 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지. 야, 저렇게 힘들게 사람들 살고 있는데 나머지 먹고 살만한 놈들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밑줄, 현실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한테는 어떻게? 그거 네가 게을러서 가난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나?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니? 이거죠.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에다 동그라미. 됐을까? 다음 페이지 볼게요. 박수근 화법의 시적 형상화. 박수근은 사람을 그릴 때 납작하게 그려요. 사람을 그릴 때 발바닥, 입술, 표정,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게 해서 그립니다. 괜찮나? 시인은 박수근 화법에서 세파에 시달리며 감정을 느낄 여유 없을 정도로 각박한 서민들의 삶의 현실을 읽어내고 비판적 시각으로 시를 만들어냈습니다. 밑에 서리적 표현 뭐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죠. 의태어는 조금 넓게 이야기를 해서 음성 상징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품사로 따지면 부사예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 생동감, 현장감을 줍니다.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시에서의 반복이면 무조건 운율 형성. 그 다음 여기 이 시에서는 의미도 강조해 주더라. 어떤 사람들의 삶이 고달프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준다. 됐을까? 다음 168페이지 볼게요. 박수근의 그림을 본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자. 우리 아까 그림 봤죠? 서민들의 모습이다. 주로 어두운 색의 질감이 거칠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거칠어 보인다. 가난하고 소박한 서민들의 삶과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작가는 그들의 삶에 애정과 연민을 느끼고 있다. 그림 그리는 그 재료 막 물감 같은 거 생각보다 비싼 거 알아요? 좀 나가더라고요. 돈 좀 돼요. 돈 좀 나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린다라는 건 어떻게 해? 그런 걸 감수해서라도 그리는 거니까 진짜 애정 없이는 그릴 수 없는 거지. 박수근의 그림과 이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과 다른 분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서로 연관을 주고 봅니다. 1번 별표. 박수근 화법을 표현한 식구를 써보자 라고 해서 시험 문제. 어떻게 시험 문제 나고요? 박수근 화법을 표현한 식구가 아닌 것은 해놓고 한, 둘, 셋, 넷, 다섯 거 이거 이외의 거 하나 문장 끼워 놓을 거예요. 오케이? 시험 문제인데 어떻게 한다? 이거 이외의 것 골라내기. 그게 시험 문제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왜 여러 화가가 있는데 굳이 박수근의 화법에 주목했을까?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어이쿠야, 말이 길어서 그렇지 이 시의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시의 주제는 뭐예요?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이게 주제다. 됐을까요?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과목이 문학이잖아요. 작품이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무조건 제목되면 주제는 따박따박따박 나오게 그 정도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작품을 나중에 복습을 하더라도 주제는 외워놓은 상태에서 복습해야지. 괜찮나? 169쪽 3번 패스.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과 다른 분야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할게요. 박지원 선생이 쓴 예덕 선생전이에요. 박지원 혹시 누군지 알아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선귤자라는 사람한테는 예덕 선생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예덕 선생 누구냐? 똥 치우는 사람이야. 역부의 우두머리 엄행수다. 노가다 짱, 그지들 짱, 요 정도예요. 선귤자의 제자인 자목은 스승이 사대부가 아닌 똥 치우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곳에 불만의 뜻을 표시한다. 그러면 느낌 오지 않나? 선귤자는 예덕 선생이 친구인데 그의 제자 자목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니까 선귤자와 자목은 무슨 관계다? 스승과 제자 관계지만 소설적으로 따지면 갈등의 주체다. 이에 선귤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엄행수는 똥을 져서 밥을 먹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고다 하나 밥벌이를 하는 일의 내용을 따지면 지극히 향기롭다 라면서 선귤자는 엄행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 그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이야. 몸가짐은 더럽기 짝이 없지만 의로움을 지키는 자세는 가장 꿋꿋하다. 그러한 뜻을 확대해 나간다면
만종의 녹봉을 받게 되더라도 만종의 녹봉을 받아 아주 높은 벼슬을 하더라도 지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엄행수 왜 좋아하는 줄 아느냐 자모가 그는 지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면 깨끗한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 청결한 것이 있다. 깨끗한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깨끗한 척하지만 뒤가 구려. 더러운 가운데 청결함이 있다. 이건 누구야? 엄행수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음식에 곤란을 당해서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양 나보다 곤궁한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 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했다. 근데 엄행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것이 없다. 선귤자는 엄행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해. 참으로 마음속에 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엄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엄행수를 생각할 것이다.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 엄행수는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이다. 대저 무릇 말하기를 선비가 궁한 생활이 얼굴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고 뜻을 얻어 출세할 때 몸에서 표시가 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늘 한결같이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중용. 진짜 후려쳐서 이야기하면 중용은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마음. 얘를 중용이라고 해요. 저 엄행수를 보고 얼굴을 붉히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얼굴을 붉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답은 나와 있죠. 거의 없을걸?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만큼 존중한다는 얘기죠. 어찌 감히 벗이라 하겠는가? 나는 엄행수에 대해 감히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그래서 예와 덕을 지닌 선생이라는 칭호를 바친 것이다. 됐나요? 뭐 다른 예술작품하고 연결 지으려고 하기는 조금 힘든데 얘가 왜 예로 나와 있는가? 일단 주제에는 별표, 바람직한 교우의 도와 엄행수의 무실역행,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 특징이 의외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징에다가 네모. 현실 비판과 풍자를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 서민들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평등 사상이 담겨져 있다. 일단 내용 정리할게요. 엄행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뭔데요? 신분은 낮지만 의롭고 지조가 있으니까. 늘 떳떳한 모습을 보이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박지원이라고 하는 누구는 실학자가 봤을 때에는 그냥 생각만 하고 관념적인 얘기만 떠올리고 공자맹자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본성이 어떠네 저쩌네 이와 기는 뭐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보다 저렇게 현실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박지원은 생각했지. 지금 이 시대에는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 작가가 강조했던 실학 이념인 이용후생입니다. 혹시 이용후생 뜻 뭔지 알고 있어요? 세상의 사물을 이롭게 사용해서 후 넉넉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의 삶을. 학문이라는 건 이롭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넉넉하게 만드는 거다. 완전 실학사상인 거지. 됐어요? 작가의 사상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용우생 학파는 봉건적 신분 질서인 산업공상의 타파, 계급 없애, 능력에 따른 신분의 재편성, 세상은 능력 위주로 흘러가야 돼. 상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제, 장사해야 돼. 니들이 이야기하는 산업공상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 해야지 사람들의 삶이 넉넉해질 거거든. 실학은 당시 조선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한 학문, 실학자였던 작가는 이용우생을 내세웠다. 산업공상 반대했고 개인에 따른 신분개혁을 내세웠다. 밑줄, 이러한 사상을 소설에 반영해서 엄행수를 등장시키고 예찬한 겁니다. 작가의 사상을 드러낼 인물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됐을까?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했습니다. 예덕선생전 됐고요. 171페이지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 좀 할게요. 합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현실 비판적이죠. 마땅합니까? 물어보잖아요. 애상적,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애상적, 슬퍼요. 묘사적이라는 거는 그림을 표현해주고 있죠. 주제는 늘 중요합니다. 외워놔야 되죠.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 화가 박수근의 그림에 나타난 표현 기법의 특징을 시로 변형했다. 이거 별표. 그리고 뭐라고? 이게 시험 문제. 선생님 아까 시험 문제라고 했던 거 어디죠? 여기. 여기 시험 문제. 각 연마다 서리적 표현을 반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했다. 괜찮나요? 네. 박수근 화법의 시적 형상화, 이 부분은 꼭 외워놓으셔야 되고 서민들의 삶은 너무 각박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박수근 그림의 특징은 우리 아까 눈으로 직접 봐서 알 테고요. 다음 시험 문제 내면 얘도 의외로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거를 활용한다면 15번 문제. 윗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아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서 1, 2, 3, 4 생뚱맞게 다른 거 하나 5 이렇게 나오겠지. 혹은 여기에 없는 거 하나를 맞게 해서 하나 말 만들어 놓고 나머지 뭐 하나 틀린 거 나올 거. 괜찮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 수는 있으나 시험 문제를 뭐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저도 나올 때마다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괜찮나요? 72,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추가 보충 자료인 거니까 혹시 시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확인은 해도 지금 당장 보지는 않을게요. 144 메밀꽃 필 무렵은 다음 시간에 해야지. 괜찮을까? 수고하셨고